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20대 국회 첫 등원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각 정당들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의 30일치 그리고 31일치 세비를 전부 모아서 악성 채권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악성 채권이 불타는 장면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까?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한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시민운동으로 또 앞으로는 국회에서 정치인으로 힘없는 약자 편에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의 편에서 활동할 국회의원 한 분 팟짱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윤경 의원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또 국회로 출장을 나왔네요. 네. 실제 어제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네네. 못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길게 네.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오디오로 만났고요. 이번에는 비디오로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63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 이제 지겹대요, 시청자들이. 그래도 계속합니다. 네. 네, 우선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제가 오마이뉴스의 신인기자로 맞아요. 예, 식구예요. 네. 활동을 좀 해왔고요. 그때 처음에 기억이 나는 게, 시민 기자지만 굉장히 좀, 감동이 좀 있었어요. 예, 이렇게 기자도 돼보는구나 해서. 네. 그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칼럼을 써야지, 이렇게, 네. 사전에 약속을 하고, 하루는 애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네. 예, 그 기사를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갖고 친구를 불러서 새벽에 그 애를 보게 하고 제가 기사를 마무리하고 보낸.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 힘이 오늘날 국회의원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썼던 기사가요. 네이버 메인에 일주일 걸렸어요. 네. 그때도 채권 채무 관계였습니까? 그때는 신용카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과장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 시뮬레이션을 넣어서 예, 실제로는 연봉 3천만 원이면 풀로 다 써도 한 15만 원 돌려받는다. 그렇구나. 적지는 않지만 이걸 위해서 연봉을 다 써야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군요. 그때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지금 12살이네요. 12살. 네. 초등학교 5학년이구나. 예. 열 안 나죠? 그렇죠. 예. 예. 잘 자라고 있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는 아이가 됐죠. 변비? 정말 수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윤경 의원실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요. 물론 여기 이렇게 귀여운 다육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장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제 이사하셨습니까? 이번 19대 의원님들은 끝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토론회 열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 밤을 이렇게 정리가 빨리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른 의원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이사 나가고 이제 근데 저희가 그 초선 의원들이 다 일요일 날 팽목항을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입방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어제 김병관 의원님 만났는데 자기는 의총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방에 한 번도 못 가봤다. 이 방은 누가 쓰던 방입니까? 여기는 새누리당 아까 좀 전에 김병관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그 전 의원님, 이정 의원님. 그렇구나. 새누리당 의원님 쓰시던 방이군요. 네네. 예. 어찌됐든 이 방에서 새로운 역사, 20대 국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네. 어제 악성 채권이 불타는 현장을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저 화재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 어떤 분들 어머 저 종이가 저렇게 네. 소각될 때 진짜 아무런 것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네 뭐 이렇게 특별한 종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일단 처음에 제안을 해주신 분은 우리 정춘숙 의원님이 원내 그 대표실에 제안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대표님도 뭐 이전에 그 조금 알고 계셨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지역구에 네. 있어서 자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대문구하고도 이렇게 네네. 부채 탕감 소각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좀 내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첫 좀 이렇게 다짐으로 네네. 그런 행사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의견을 물었더니 뭐 바로 다들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일단 그 지난 워크숍에서 한번 저희가 기부를 결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실제 행사를 추진을 하자 해서 원래는 이제 별도로 준비하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을 거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총을 이제 열고 또 이제 등원 첫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왕이면 첫날부터 우리가 정부하고 각을 세우기보다 인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옳은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부하신 세비로 이렇게 탕감 받으신 그 채무자들 몇 분 정도 되신 겁니까? 지금 2,525명. 2,525명. 네. 한순간에. 네,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액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정말 그 빚을 10년 이상 뭐 장기간 갚지 못해서 그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통계로 잡히나요? 지금 금융위에서 2013년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이제 350만 명 정도 금융채무 취약계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도 사실은 조금 부정확한 건 있습니다. 부풀려진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좀 이렇게 축소됐을 수도 있고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채권이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고요. 대략적으로 이게 카드 사태 이후에 참여정부에서 그때 이 빚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던 배드뱅크가 있습니다. 이 배드뱅크 프로그램들에서 전전하고 있는 채권들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추정한 수치가 350만 명인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2011년부터 이렇게 쭉 5년치를 받아보니까 은행들만 해마다 뭐 14조, 15조, 16조 이 정도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상각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이제 다시 추가로 계속 계속 이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채권이 절대 죽지 않는다. 계속 회전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발생한 이런 부실 채권들, 뭐 외환위기 때, 카드 사태 때, 그 이후에도 발생한 많은 부실 채권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돌고, 새로 발생하고, 그러니 사실은 규모는 더 상당한 수준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당장
벼랑 끝에 내몰려서 회사에서는 쫓겨났지, 어디 나가 돈 벌 데는 없지, 일단 애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뭐 막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당장 학원비는 또 나가줘야 되지. 네네. 뭐 세금, 뭐 월세, 세금 이거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네네. 20년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 20년 동안 늘어난 채무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빚이 늘어나서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자면 사실 이렇게 막 그 크게 사회적 쟁점이 됐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또 그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얘기가 또 사라지기도 했어요. 한때 뭐 드라마 소재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문제를 좀 국회 안에서 그 해법을 좀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안으로 좀 그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일단 그 추심법을 많이 그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채권 추심법. 네, 네. 그 채권의 그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 너무 관대하게 추심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에게는 관대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역으로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일례로 그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복적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얼마가 반복적이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금감원이 유권 해석을 정의를 내려주죠. 애매한 것에. 근데 그 애매한 것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하루에 3회 이상이면 반복적이다. 근데 사실 매일 3번. 하루에 매일 3번이면 네. 그게 그거 자체가 일이죠. 그렇죠. 그게 그 자체가 사실 반복적인 건데 하루에 3번까지는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하루에 한 3번씩 전화를 돌려보아요. 그분들 어떤 입장인지. 네. 정말 너무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채권 한 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담하다가 빚이 12개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전화가 36통인 거죠.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리는 거예요. 전화기만 봐도 그 심장이 내려앉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방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주빌리은행 그 사례 발표 때문에 호주를 다녀왔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그 법을 조금 알아보니까 일주일에 2회 이상 전화를 못 하고요. 일주일에? 방문도 도저히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방문을 할 수 있고, 그냥 방문은 당연히 이렇게 그 불허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기본이고 우리는 그 외에 온갖 법 조치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살림살이도 뭐 다 그 압류할 수 있는데 이게 뭐 70년대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에 냉장고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애들 쓰는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다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사실은.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빚을 못 갚으면 굉장히 모멸감과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추심에 관한 그 관대한 법인 거죠. 그게 공정한 추심인가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법의 이름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그 생활비 때문에 가계부채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IMF 이후에 늘어났는데
그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에게 빚이 네네. 또 굉장히 많다. 네네. 대학 등록금, 또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청년들이 많고, 그 2013년 통계를 봤더니 금감원이 사금융 이용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그 23.8%가 금융채무 불이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네네. 답을 했고, 그중에 20, 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한 뭐 40, 50대 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데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통계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 지난해에 우리 방에 같이 그 비서관으로 그 함께 일하기로 하신 분이 그 김영환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던 것도 그 20대 빚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대에 그 실제로 그 제2금융권 그 이용 빈도, 그다음에 연체율, 이게 모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20대가요? 네, 20대가. 심지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20대들을 위한 뭐 취업은 안 되는데 복지는 없고, 그렇죠. 예,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선상에서, 근데 아주 그 20살만 되면 신용카드 발급을 무분별하게 해주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꿈을 꿔야 되는 나이에 아주 중요한 나이죠. 이 나이에 사실은 카드부터 발급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의존해서 생활비를 썼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갚지 못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의욕이 더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체를 하면 그만큼 또 추심 경험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때 예전에 조사했던 그 내용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30% 정도 추심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두 번 겪고 나면 당연히 열패망이 빠지죠. 의욕이 떨어지죠. 그것도 딛고 일어서서 뭐 정말 당당히 그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20살 대학생 때부터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서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직은 안 되고, 이 돈으로는 빚 갚기도 버겁고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생활이 계속 되니까 20대 청년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찌 보자면 동시에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한데, 여당은 계속 빚을 늘렸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통해서 뭐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고 하더니 추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굉장히 사실상 국민들의 이렇게 좀 빚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빚내서 집 사라, 빚 못 갚으면 뭐 그 어려운 형편을 봐줘서 조정을 해주겠다더니 알고 보니까 빚 갚으라고 종용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야당도 그럼 그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당이 그동안은 가계부채 문제를 되게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약간의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과연 정부가 저렇게까지 밀어붙여서 다 빚더미에 앉혀놓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뭐 우리가 그 손을 댈 수 있는 건 이자제한법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또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했을 경우에 여론이 또 뭐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좀 너무 수세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수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약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들어서 욕은 먹는데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욕을 먹겠다. 근데 욕은 먹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또 욕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되게 좀 주저했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이제 당에 오셨으니까 정치가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직접 뛰어들게 됐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지금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당 차원의 고민은.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지자체 우리 당의 지자체하고 많은 실제 사업을 했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고 해결해 왔고 이게 그 사실은 그 정치가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뭐 시민운동만으로는 어려운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줘 왔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정치에서 조금 더 주요 의제로 만들자 이런 게 저의 이제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살이 되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다 발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카드 빚에 허덕이는 나이가 이제 20살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엔 취직도 안 되니까 못 갚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악순환이 이제 그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아직도 신용카드를 권하고 또 대부업체들이 뭐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현란한 몸동작으로 빚내 광고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대부업 광고가 너무 많아요. 왠지 안심이 돼요. 아 저기 가면은 천천히 갚아도 되겠구나.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봉봉봉 더별나다님 봉봉봉 더별나다님께서 대부업체 광고 좀 줄여줘 크크크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광고 문제 어떻게 해결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2년 전에 이거 캠페인을 했었어요. 몇 개 단체들하고 같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어디 지하철을 탔더니 전동칸 전체가 대출 광고인 거예요. 서울 지하철에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캠페인하면서 시장님한테 공개적인 편지도 쓰고. 그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박 시장님 초기 오세훈 전 시장님 뭐 이럴 때는 오세훈과 박원순 시장의 권력 교체기였구만요. 그럴 때는 정말 끔찍했죠. 그래서 2호선 그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는 뭐 예를 들면 그런 데 지나면 대출 광고 그리고 저기 강남에 가면 성형 광고. 그래서 이거 광고 너무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서울시는 이제 시장님이 받아주시고 그 광고를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법안을 이제 이후에 막 저희가 그 이하경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을 내서 부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청소년 보호 그 시간, 그 시간만 광고가 금지돼 있고요. 근데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따로 시청하면 중간중간 계속 대출 광고 나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도 전면 금지를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법안을 같이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담배 광고처럼 이거는 청소년한테 유해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유해하다. 그래서 담배 광고처럼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할 그 재윤경 의원의 입법 내용들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게 광고를 하는 대부업계에서 반발 이거는 굉장히 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이겨내실까. 시민들이 뒤에서 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주빌리 은행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별로 이거 악성 채무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그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채 탕감 운동이라는 게 사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주빌리 2000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지자체별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사실은 뭐 그 주민들의 그 부채 문제나 부채 규모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지금 뭐 정확히 그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뭐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계 부채 한 70%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게
처음에 이제 성남에서 네네. 했을 때만 해도 너무 쇼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그 소각하는 모습을 보면 채무자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연락을 받으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우리 송파 세모니어 사건 이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되겠다. 뭐 이래서 많이 굉장히 복지 그 전달 체계에 그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런 행사를 자꾸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채무자들이 그 절망하고 그 숨어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지 전달 체계의 비용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실 자꾸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한 행정, 이런 면에서 성과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장님들이 하고 나서 그 얼마 전에도 전남도에서 그 행사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루에 벌써 시작한 첫날부터 수십 명이 몰려오더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북적대는 센터가 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대한민국에 그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월급 딱 받으면 통장에서 쫙 빠져나가고 남는 게 참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몰제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연장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을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 입장을 갖고 왜 그런 입장이냐면 소득공제라는 게 결국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 돌려받는 사람들의 90%가 상위 10% 소득자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분배 정책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진적 측면이 좀 있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중산층한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그에 비해서 카드사가 받는 혜택은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는 세금 제도를, 조세 제도를 동원해서 신용카드 마케팅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사용률이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데 3%,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 체크카드까지 하면 60% 육박하니까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카드사를 조세 제도까지 동원해서 마케팅을 도와야 되느냐. 게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월급날은 완전 우울해졌죠. 카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체크카드만 쓴 지가 10년이 넘는데 그 대신 이제 저는 그거죠. 신용카드는 그걸 없애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높이자. 그래서 체크카드로 유도하자. 근데 체크카드를 제가 10년 넘게 쓰는데 정말 심리적으로 돈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쓰니까 잔액이 좀 부족하면 좀 줄이면 되고 근데 다음 달 뭉칫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 체크카드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추진할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뭐 50% 반값 할인, 뭐 어디 피자 뭐 상시 할인 막 이런 뭐 통신사와 연계돼가지고 30% 깎아드릴게요.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왠지 포인트가 공돈인 것 같은 생각이 물론 이제 본인이 써서 생긴 건데도 왠지 그게 이제 공짜로 얻는 부가 이득 같아서 기왕이면 카드 그리고 소득 공제가 되니까 카드를 쓰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편의점에서도 1,000원 미만도 이렇게 카드를 내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소비 행태가 이미 우리는 카드 문화로 갔다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빚을 늘리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큰 틀에서는 바꿔야 되는데 빚도 문제지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국가를 하기에는 너무 아무런 복지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민생경제 무슨 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결 방법을 좀 찾고 계십니까? 일단 그 원내 이
민생 관련된 TF가 4개 정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도 그 목요일날 가계부채 TF에서 출범식을 할 건데. 네. 아, 목요일이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주거 관련된 것도 네네. 있고, 이렇게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를 그 원 구성 전이라도 네, 좀 적극적으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혹은 초선 의원님들 아니래도 이렇게 좀 참여해서 민생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뛰어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게 다 사실은 좀 튼튼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 굳이 빚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는 게 다들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가계부채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성 채무를 없애는 거 한 축이 있고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구조 개선. 구조 개선이 결국은 빚을 권하지 말고 복지를 권해야 된다. 특히 제가 싫어하는 게 서민금융이란 단어예요. 아니 서민들한테 왜 금융이 필요하냐. 서민들한테는 복지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생활비를 왜 자꾸 카드로 주냐. 예, 돈으로 주자. 청년들도 사실은 저는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당연히 우리 청년 수당 고려하고 그게 그렇게까지 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면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하고 논의하고 재정의 문제가 설사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풀어내는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일당이 됐으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참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틀에서의 해법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생계곤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렇죠. 유럽식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버지 도박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대라든가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셨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엄청 생겼대잖아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요새는 빚 없는 집이 어딨니? 요새는 다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집 사느라고 빚 내죠. 또 요새는 또 전월세가 폭등하니까 또 전세 얻느라고 빚 내죠. 빚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이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20년 전에 제대하고 카드 무제한 발급 받을 수 있던 시절 유흥에 쓴다고 5개 발급받아서 400만 원 못 갚고 아버지한테 쥐어터지고 신용카드는 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카라멜 마끼아또님께서 15년 전쯤에 카드 때문에 난리 났던 걸로 기억난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매일 팟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장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장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장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팥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빚도 문제지만 또 더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세요. 네. 바로 이제 지금 울산, 거제, 네. 또 통영 이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운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분들 당장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당장 또 급한 대로 네. 빚을 내서 네.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도 좀 더불어민주당이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 그 정부가 틀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뭐 그 금융의 문제도 걸려 있고 또 근데 국책은행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당 부분 정부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실은 구제책,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뭐 또 그 하청업체들의 네, 문제, 네. 비정규직의 문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당에서 네. 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정부에게 계속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구조조정 네.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되며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잘못된 구조조정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네. 평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제 네. 제기. 예.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는 뭐 대주주가 먼저 네, 책임져야 책임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네. 이렇게 요구도 하셨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당에서 그런 책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실업 대책에 대한 네. 문제 이런 걸 예. 의제화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뭐 황당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돈을 찍어서 뭐 네. 어떻게 한다는 예. 등 뭐. 한국판 양쪽 네. 하나. 예. 네. 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서 당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네. 지금의 이제 총선 이후의 구도는 네. 뭐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19대 때보다는 네. 상황이 괜찮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이거나 이러지 않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네.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대표님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노동자분들하고 만나시고 그랬는데 의원들도 한번 그런 활동도 계획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가장 또 정확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고 있는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는 500만 원만 빚내도 네. 하루에 3번, 한 달에 30번 이상의 네. 매일 이 전화통에 시달리면서 전화만 보면 막 아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이게 공포증도 생기고 이렇게 살고 네.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러면 정부가 대신 또 재정을 투자해줘서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기업을 유지시켜주고 고용만 유지되면 또 대주주는 네네. 또 그대로 살아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 네. 모럴 해저드 한 거예요. 자꾸 채무자들한테 대한민국에. 개인 채무자들한테 모럴 해저드 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정부는 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구조조정 들어가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때 구조조정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적기를 놓치는 이유가 이런 문제는 우리 때 말고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돈 쏟아붓고 국채은행대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 의사결정 권한이라는 게 없죠? 거의 없는 상태니까 뭐 또 뭐를 해줘. 낙하산 또 막 내려오잖아요. 그 책임을 뭐 이렇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를 해줘도 시중은행대로 사실은 또 뭐를 해줘도 이게 구조 자체가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다. 뭐 심지어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정책을 그 담당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경영자도 책임 안 진다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구조는.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경영자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경영해놓고 혹시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싹 자기 딸 것까지 빼가지고 딱 털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참 얌체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자에게 그 구조조정을 해서 아주 시급하게 구조조정해서 다시 좀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의 경영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버티는 관행 문화 그리고 버티면 정부에서 또 어쨌든 약간의 대마불사 심리 있잖아요. 우리가 망하면 경제가 다 그때부터 애국자가 되잖아요. 경제 전체를 위해서 우리 망하게 두면 안 된다. 니네가 우리를 지켜줘야 이 노동자들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 회사가 좋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줘.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세금 내가지고 망해가는 회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물론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실업 문제가 반드시 있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망해가는 회사에 계속 이렇게 퍼주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선례가 또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버티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그 작은 기업들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을 이제 덩치 키우기로만 가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실하더라도 덩치를 키워놓으면 나중에 우리를 안 살리고 못 베긴다. 이런 식의 그 근본적인 경영상의 모럴해저드가 다 결합이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구조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20대 국회 4년 동안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심지어 정부도 지금 정부 재정에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이제 차곡차곡 풀어야 될 텐데 그 문제 말고도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20대 국회 초반 올 한 해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실지 또 이제 중후반기에는 또 어떤 문제에 관심 가지실지 또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한 10년째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도 뭐, 어쨌든 일정 정도,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약간 책임감 같은 걸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좌진의 구성을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책 담당 비서를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그래서 많은 걸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 그거를 전제로 좀 꼭 필요한 몇 가지는 좀 20대 국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들을 좀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보자. 뭐 이런 관심이 좀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주거복지에도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소득의 문제. 이게 이제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제를 마치 이제 돈을 그냥 공짜로 주면 다 놀려고 한다. 근데 이 행동경제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사람들은 오히려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노동을 하면서 노동 자체의 가치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고 자아실현해야죠. 노동은 이제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이고 돈이라는 건 뭐 사실 그 돈을 그 성장을 그 담보하는 노동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알파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우리는 돈을 받고 우리는 노동을 즐기고 이런 사회가 너무 유토피아적 상상인지 모르지만 한번 잘 기획해보고 논리도 뭐 보수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공격하는 논리에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할 것인가 방안도 찾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자면 빚을 권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아무리 일을 해도 끊임없이 일하는 빈곤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심리적 박탈감, 지옥으로 가버려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초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고통받는 시민들 편에서 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각오로 20대 국회에 일 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의총에서 우리 그 강남에서 당선이 되신 그 전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정말 이게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권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내려놔야 되고 국민들을 섬긴다. 라는 말이 되게 쉽게 들리고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부터 사실 이전에 선배들 중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되자마자 이렇게 뭐 생활 자체가 좀 바뀌시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세비가 세더군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태도도 바뀌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매 순간 그러니까 나를 경계하고 좀 성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에 보는 눈이 많다는 걸 생각해서 4년 동안 나의 그 이 머릿속은 스스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4년을 좀 보내서 4년 뒤에는 개인적인 소망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좀 그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하나 있어요.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4년 동안 국민들의 빚이 좀 많이 삭감되는 더불어 저의 개인적인 빚도 좀 삭감되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 꼭 빚 문제가 있으시면요 의원실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이전에 시민단체 때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점을 찾았는데 국회는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약한 사람을 위한 갑질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갑질은 꼭 저희가 용서해드릴게요.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우리 의원실로 전화하시면 알겠습니다. 검색창에 저 의원님 이름을 딱 넣고 검색을 딱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질의하시고 해법을 구하시면 손잡고 더불어서 함께 좋은 길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